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라보의 지적의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후반부에는 옴기니 해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선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지젝과 아간벤이 나오는데요. 아간벤은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젝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리고 통제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젝이 급진적인 까닭은 아간벤과 달리 팬데믹이 앞으로 인류가 마주하게 될 더 큰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본다는 사실 때문이죠. 팬데믹이 앞으로 인류가 마주하게 될 더 큰 재앙의 예고편이다. 기후위기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돌아갈 일상은 애초부터 없었고 환상이 만들어낸 그 일상이 바로 지금의 비상사태를 초래한 일탈이었다.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우리 곁에는 전과 다름없이 목숨을 걸고 노동하는 존재들이 엄연하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유는 없을 터이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전서부터 어떤 차별과 착취의 현실이 있었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그 달라지지 않은 현실 플러스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에 관해서 새롭게 사유하자. 인종성 계급에 따라 적과 친구를 나누고 과학의 이름으로 바이러스와 의료 전쟁을 펼치며 빈자들의 끝없는 희생과 난민을 양산하는 낯익은 체제의 논리를 혁파하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젝이. 그래서 우선은 타인과 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되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차별과 착취의 현실에 맞서 결연하게 연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진짜로 달라지게 만들 총체적 싸움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얼굴을 한 포퓰리즘과 음모론에 맞서고 인간의 얼굴을 한 포퓰리즘 이게 아마 이제 책의 맥락 속에서는 이제 아간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간벤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인용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책의 1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간벤은 마스크가 얼굴을 가림으로써 인간의 얼굴에 투영되는 그 비가시적 심연 자체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단호하게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얼굴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타자성의 심연을 촉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6페이지에 나오죠. 우리는 맨 얼굴이 아니라 마스크로 가린 얼굴에 더 많은 인간성이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요 논의만 놓고 보면은 뭐 이제 아간벤의 책도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최근에 번역돼서 국내에도 출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젝의 책에서 나오는 아간벤과 지젝의 논의 속에서 저는 지젝의 의견이 좀 더 맞지 않나 최소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간벤의 이야기도 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젝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뇌리를 친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을 듣고 제 자신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참 뭐랄까요, 안타까움도 많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들판에서는 생산물 수천 톤이 썩고 있는데 일이 간절한 노동자 수천 명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단지 작물 수확과 배급만이 아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일도 타격을 받는다. 현재 아프리카 동부에서 인도 서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수확물을 망치고 있다. 이 지역은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다. 모든 일을 종합하면 우리가 명백한 굶주림은 아니지만 엄청난 식량 부족 사태를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부족의 조짐이 있어서 시진핑 주석은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 식당에서 고객들이 주문할 수 있는 요리의 개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또 저의 무의식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고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세속적인 생각도 곁눈질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홀리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암, 심장마비, 환경오염, 굶주림, 무장투쟁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저변에 사실은 전과 다름없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전 지구적 동원 체계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일에서 훨씬 더 절실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 목숨만 부지하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팬데믹은 단지 이미 존재했던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이죠. 굶주림도 그대로, 환경 문제도 그대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착취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적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동일한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동일한 투쟁은 제가 그냥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꿈꾸지는 말자. 지잭이 이제 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접촉 금지의 미래는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추적하고 그리고 격리된 사람들은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뭐랄까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디지털에 대한 의존이랄까요? 그래서 접촉 금지의 미래는 필요 없다. 팬데믹에 대처하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식 길, 하나는 중국식 길. 전자는 수천 명이 죽더라도 시장의 자유와 이윤 가능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길. 후자는 디지털화된 국가의 총체적 통제를 개인에게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 하나는 통제입니다. 근데 제3의 길도 있다고 하죠. 스크린 뉴딜 정책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디지털 이 빅테크들이 있죠. 빅테크들의 사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국가의 통제는 아니죠. 빅테크들에게 데이터가 모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또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빅테크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생활 전체가 그들한테 투명하게 드러나며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도 사실상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통 영역의 기본 요소가 민간의 통제 아래에 놓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스크린 뉴딜 정책이 계급 투쟁을 촉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접촉의 미래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버전도 꿈꿀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옛날의 일상성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지 말자. 두 번째로 집단적 정신 존재라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진입하려는 꿈도 꾸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 스크린 뉴딜 정책이 발전하면 인간의 뇌가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이 되고 공유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도 꾸지는 말자. 우리가 우리의 개별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차원에서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젝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삶의 방식을 창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가 등장해야만 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자유 경쟁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보완책을 만들어내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면은 그런 것은 뭐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자유의 반대 방향이겠죠. 통제를 해야 되는 방향.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시 공산주의라는 영점을 통과해야만 다가올 새로운 자유를 위한 공간을 열어둘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야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 새로운 야만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앞세워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유와 존엄을 앞세워서 이것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야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전시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이런 공산주의라는 말을 빼고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 말고도 사실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경오염을 통해서 동물의 서식지와 인간의 서식지가 겹치게 되었다. 그럼 환경이 왜 파괴가 됐는가 했을 때 자본이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로는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프레임 자체가 폐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혹은 시위를 하거나 어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것들, 그것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다중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인간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낡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대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건설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나서야만 한다. 이 건설 작업은 의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속속들이 정치적 문제다. 우리는 사회적 삶 전체를 새로운 형태로 발명해야만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로지 전 지구적 접근법만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놀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피이테라는 철학자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이테의 격렬한 비판 대상은 상업적 무정부 상태로 거기서 국가는 그저 시장에 봉사하며 시장의 조건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 필요한 일은 경제의 재정치화다. 경제생활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어야 하지 맹목적이고 혼란한 시장 세력들 간의 상호거래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어나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재계의 의견이 굉장히 과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뭐 전시공산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그런 단어를 떼놓고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환경, 그 다음에 코로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연결고리를 놓고선 보면은 결국에는 경제의 재정치화라는 것은, 그리고 이 자유에서 통제로의 균형추가 옮겨지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젝도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측면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진짜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 실천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이 책을 100% 이해하고선 리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방안이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주적 순환 과정에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계의 질서, 순환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겠죠.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그때가 왔을 때 화성이든 다른 행성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정신을 네트워크상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영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바에야 그냥 종말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화성으로 가거나 나의 정신을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거나 그래서 영생하는 것. 근데 이제 지구를 벗어나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선택지가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을 그냥 맞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종말을 늦추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늦추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주적 순환에 지구의 순환을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의 순환이 우주적 순환을 벗어났죠. 과도하게 탐욕에 이끌려서 자원을 낭비하고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환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일탈은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탐욕이 세계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많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결국 임계치를 넘어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곱비 불린 망아지들을 제어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본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을 제어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 양쪽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을 제어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단일 정부의 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나라가 법인세를 올리면 자본은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냐 낮추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는데 한 국가만 그것을 실행을 하면 그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어떤 나라가 결정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탄소 기반의 비즈니스 산업이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 혼자서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에는 국가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의의 어떤 행동을 한 그 국가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 국가들이 동시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국가는 결국에는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정신이 바뀌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을 때 정부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부 간의 공조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ESG,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가치관, 그런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ESG에 대한 가치관을 탑재한 시민들은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SNS상의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변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기업들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 바뀌려면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 하나하나가 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실행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코로나 철퇴를 맞고서도 크게 정신은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각성은 하겠지만 제 자신도 이제 반성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대목에서 곁눈질로 인플레이션과 투자의 관계를 고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의 탐욕은 참으로 못 말리는 것을 보여주는 예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 큰 게 오면 좀 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년, 30년 후에 어떤 국가가 전체적으로 물의 수장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인류는 더 크게 각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전에 각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